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혹시 코로 들어오면요, 당연히 폐에서 엄청난 큰 문제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또 소금입니다. 피부 독성, 섭취 독성, 흡입 독성 항상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물질이라고 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임소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상학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신철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교수님과 어떤 주제로 우리가 과학을 그래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보통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어렵고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약간 친근하게 오늘 접근하기 위해서 일상 속 화학물질을 다루려고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이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막연하게 가졌던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이제 실체가 명확한 것들, 그래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차근차근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면 겨울에 사람들이 가습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신철님도 겨울에 가습기 사용하시나요? 네, 제가 코와 목이 좀 약한 편이라서 건조한 걸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써요. 안 쓰시는군요. 네. 근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가습기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2011년에 어떤 임산부께서 원인도 알 수 없는 폐 질환을 앓게 됐고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걸 역학조사를 해요. 했더니 그거에 대한 원인이 바로 가습기에 들어갔던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평상시에 가습기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었고 그걸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그 누구도 그 당시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은 아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만 1,700명이 넘었고요. 실제 피해를 호소하고 했던 분들이 약 7,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분들이 350만에서 한 40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요. 실제로 건강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한 50만 명 전후로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0만 명 전후가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화학 대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는 여러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같은 살균제를 사용했던 거예요. PHMG 그리고 PGH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가는데요. 이 두 화학물질은 먹거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사실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화학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까지 먹거나 직접 노출되었을 때는 위험이 크지 않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가습기에서 살균제 용도로 사용한 거죠. 살균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독성도 심지어 되게 약했어요. 다른 살균제에 비해서 독성이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이었고요. 또 물에도 잘 녹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았던 거죠. 이걸 혹시 가습기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습기 통이라는 게 다 플라스틱 통이다 보니까 미생물 번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를 넣으면 미생물을 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에서 안전한 물을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그 물질들에 대한 피부 독성은 이미 연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닿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먹었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가습기 용이었으면 호흡 독성을 평가하고 출시를 해야 되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호흡 독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도 않은 채 출시가 됐던 겁니다. 저도 과학자님 안타까운 게 우리가 먹었을 때 안전하다는 것과 그거를 호흡해서 폐에 그 화학물질이 침입했을 때도 안전한 것인지 사실은 확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살균제 물질들이 그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 그리고 흡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사람의 몸에 어떤 그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런 유해성을 평가한 자료가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요.
호흡에 사용하기 전에 이미 그 안정성이 검증이 된 다음에 사용됐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안전하니 여기서도 안전할 거야 라는 맞습니다. 일반화가 이런 참사를 불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안전망이 없었나요? 이걸 걸러주는 장치가 없었나요?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호흡 독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하고 출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망의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이게 가습기에 쓰면 좋으니까 그냥 균이 다 죽는 걸 자기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출시를 했던 거고, 근데 호흡기 독성이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후 약방문격으로 호흡기 독성에 대해서 이후에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가 드디어 호흡 노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두 화학 물질이 폐섬유화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이때 비로소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가 이미 일어난 다음에 이 흡입 독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때늦은 감이 있는 거죠. 가습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왜 사무실에도 요만하게 이제 실내용 가습기를 두고 쓰신다거나 관공서에서도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습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거는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초음파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다 초음파를 줌으로써 물 분자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안개 형태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낼 때 그 물방울 안에는 가습기 성분도 같이 붙어서 날아가게 된 거죠. 그 상태로 공기에 뿜어져 나가면 우린 바로 입이 아닌, 피부도 아닌 코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코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관지에서 못 거르고 폐에 그대로 달라붙게 돼서 독성을 일으켰던 거고, 가장 큰 문제는 흡입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연구조차 되지 않은 채 시판이 됐던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보존제, 살균제, 살충제, 방부제 진짜 여러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런 모든 제품을 합해서 살생물제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법에서 정의가 있는데요. 살생물제란 화학물질 또는 생물학적 수단에 의해서 유해한 유기체를 파괴, 저지 또는 제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의도된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유기체라는 단어는 세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물의 세포, 조직, 그리고 사람의 세포 같은 것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도 그렇게 정말 유해한 것 외에도 저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러면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용하는 화학물질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이럴 때는 이걸 써라 라고 하는 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네.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완전한 단일 화학물질이라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분말 형태로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물질조차도 큰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먹을 수도 있다 보니까 피부에 닿든 혹시 코로 들어가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섭취했을 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척제로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물질을 가끔 분무기에 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분무기에 넣어서 이렇게 칙칙 뿌리는 상태로 쓰다 보면 이게 에어로졸 상태로 떠다니다가 그게 우리 코로 역시 들어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분도 사실은 기관지에서 못 걸러요. 역시 똑같이 폐에 달라붙습니다. 베이킹소다든 구연산이든 과탄소다든 역시 폐에 직접 달라붙으면 폐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른 경로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결국 사용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일을 씻을 때도 저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나는데 잘 씻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 동시에 이런 화학물질 말고 천연물질을 사용하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천연물질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누구나 다 잘 아실 담배겠죠. 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아니잖아요. 천연물질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담배가 독성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 천연의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거기 있는 나트륨은 우리 천연 미네랄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늘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살균력도 뛰어나요. 소금이라는 게. 가습기에다가 소금물 또는 바닷물을 넣어서 돌리신 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역시 코로 들어오면요, 당연히 역시 폐에서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또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호흡기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소금이요, 피부에다 오랫동안 올려놓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피부 독성, 섭취 독성, 흡입 독성 항상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물질이라고 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물질, 천연이든 인공적 합성 물질이든 유해성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해성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유해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양을 고려하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있죠? 산소와 질소가 일정 퍼센트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들이마시잖아요?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역시 인체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래서 유해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일정 비율로 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위해성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환경에서 위해성이 있는지를 늘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용 방법만 잘 지키고 또는 회사에서도 그런 제대로 고지를 하는 거죠. 이러면 위해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위해성이 있는 것들을 하더라도 인체에는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해성과 위해성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단어 두 개가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 주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게 지금 뭔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물질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다 아니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이 맞습니다. 유용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나눠야 된다는 게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 유해성과 위해성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되어 있는 과학이 의학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화학 물질이 우리 실생활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화학 물질을 더 안전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 같은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주제인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학 물질이 뭔지를 알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화학이라는 학문은요, 어떤 물질의 정체와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특히 원자와 분자 단위, 아주 작은 단위에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어떤 물질과 물질이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그 반응의 규칙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학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천연 물질과 바로 인공적 합성 물질인데요. 천연 물질 말 그대로 자연상에 그대로 존재한 물질이고, 인공 합성 물질은 우리가 그거를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거에 대한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어요. 천연 물질을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자체를 개질하기도 하고 정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삼라만상이 모든 게 다 화학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쓰기 위해서라는 거.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라는 게 저희한테 되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화학 물질을 떼놓으면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비누를 이용해서 얼굴을 닦죠. 치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아를 깨끗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바디 클렌저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전기를 이용하죠. 전기라고 하는 건 대다수 90% 이상이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쓰는 거고,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 물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 또 먹는 것도 그런 식품도 다 화학 물질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접하는 게 다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화학 물질이 발달하는 게 결국 우리 산업의 발달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이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이런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화학물질관리법, 일명 화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물질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준수 사항들을 규정을 마련해요. 그 마련한 다음에 각 물질별로 취급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또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그런 법률인데요. 일명 화평법이라고 합니다. 화평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신규 물질 또는 기존 물질인데 1년에 1톤 이상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그런 기존 물질들에 대해서는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특히 15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 제품으로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안전 표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는 또 관리하고 있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물티슈라고 할게요. 물티슈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살색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살균제는 특정 퍼센트를 넘어갈 수 없다. 특정 화학물질은 어느 퍼센트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최근에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증정품으로 출시했던 제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는 또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요. 포름알데히드 1급 발암물질이 왜 들어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쓰인 이유는요. 바로 접착제일 가능성이 첫 번째인데요. 사실 그런 제품 만들려면 접착이 필요하잖아요. 중간중간 이음새 부분에. 접착제로 많이 쓰는 게 페놀 포름알데히드 수지라는 게 많이 써요. 그럼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포름알데히드가 서서히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새 제품을 맡았을 때 약간 특유의 향이 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독 그 냄새가 좀 심하게 많이 났었어요. 그 접착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냄새 나긴 좀 어렵습니다. 결론은 다른 이유였다는 거잖아요. 우리 옷이든 그런 가방이든 중요한 게 바로 색깔입니다. 염료죠. 염료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염료라는 걸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 한번 하면 염료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천연 염색 제품들 보면 대부분 다 그냥 빠져버리죠. 그만큼 섬유 사이에서 그냥 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않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견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화학물질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흔히 쓰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포름알데히드였던 겁니다. 참고로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인 게 포름알린입니다. 그래서 포름알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염료 분자들을 연결시켜주니까 염료 분자들이 연결되면 되게 안정해지고 덩치가 커지겠죠? 커지니까 그런 그물망 구조의 섬유 그 사이를 잘 못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견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공산품이다 보니까 규정이 없어요. 옷이라든지 침구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잔류 포름알데히드 어떤 퍼센트, ppm 수준으로 관리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공산품 가방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편안하게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래도 뭔가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이 뭔지 알았다면 실제 그 성분표를 같이 제출했었거든요. 납품업체가 그런 프랜차이즈한테. 그러면 이런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또 냄새가 이렇게 심할 정도면 많이 남았다는 걸 인지했을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충분히 냄새를 빼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납품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소비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불가피하게 쓰이는 물질이다 보니까 특정 퍼센트 이하로 관리를 했던 거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무튼 공산품에 대한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공산품에도 유해 물질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일이 터지고 나서 또 사후 약방 공격으로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장치를 좀 만들어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유명한 일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비슷한 사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 게 한번 멜라민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집 갔을 때 보통 짬뽕 그릇으로 가장 유명하고요. 떡볶이. 떡볶이 있는 그릇, 뭐 우동 그릇, 그게 대부분 99% 이상이 다 멜라민 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멜라민 수지가 뭐냐면요.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과 포름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을 반응시켜서 만든 플라스틱이 바로 멜라민 수지입니다.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면 일단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단단해요.
그리고 또 너무 싸요.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싸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매력적이다 보니까 거의 범용 식당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흠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표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뜨거운 음식을 담게 되면 잔류하고 있던 남아있던 미세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1급 발암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식약처에서 2018년에 경고를 합니다. 실제 이게 흠집,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용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흠집이 많이 생기면 교체하라라고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제대로 다 알려져서 식당에서 수시로 교체한다든지 또는 소비자들이 어떤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영세한 그런 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길 경우에 용기를 바꿔야 된다고 권고를 하더라도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식약처에서 단순히 권고를 하고 이걸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잘 보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멜라민 수지를 안 쓰자고 하니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자고 하니 이것만큼 싸고 성능 좋은 걸 찾기가 어렵고요. 대체적고요. 많이 저보고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싸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영세, 이런 식당 업체한테 수시로 바꾸란 말을 또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죠. 왜냐하면 바꾸는 것도 일단은 비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멜라민 수지 안 쓰고 그냥 일반 사기 그릇을 다 바꿔라라고 한다면 사기 그릇은 무겁고 일단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범용 식당에서 잘 안 쓰는 거거든요. 이런 법을 만들 때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관심을 갖다 보면 누구에게도 피해 가지 않는 어떤 법이 잘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또 실제로 차량용 방향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또 최근에 어떤 안전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부 제품에서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었던 CMIT라고 하는 그런 살생물제가 쓰여가지고 실제 좀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것도 여전히 지금 진행형인 게 뭐냐면 바로 양초하고 향초입니다. 양초, 향초도 우리가 널리 지금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양초, 향초의 특징은 뭐냐면 태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양초와 향초의 주성분은 바로 파라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파라핀의 화학적 성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태우다 보면 이런 파라핀들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요,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수증기와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사람은 사망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그 정도 되지 않더라도 얼마큼 우리가 피해를 입냐면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산소는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습니다.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은 산소가 온몸 기관에 퍼지는 거거든요.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더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산소가 퍼져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온몸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연탄가스 중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게 바로 연탄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산소 대신 부착하고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불렀던 건 전 듣기만 했는데 그게 이 현상을 부르는 건가요? 산소가 충분하니까 일산화탄소는 나올 리가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좀 오해입니다. 이게 만약에 향초라면 타잖아요. 주변에 산소가 계속 소모가 되겠죠. 근데 산소가 소모되다 보면 순간적으로 주변에 산소가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 순간이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계속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밖에서 사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또 약간 환기가 잘 된 조건이랑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그걸 쓴다면 당연히 이거는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양초나 향초도 유해성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체의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공기청정기를 켠 상태에서 초를 한번 켠 적이 있는데 수치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앞서의 차량용 방향제에서 CMIT 성분이 나왔던 것도 그렇고 향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향기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 향을 이제 좀 진하게 즐기고 이게 어떤 멘탈 케어 같은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꼭꼭 닫아놓고 사용을 하시거나 음. 또는 이제 주방에 요리를 하고 난 뒤에 음.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욕실에서 맞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이 제품의 위해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모든 제품은 유해성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성이 있다는 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제대로 공지하셔가지고 사람한테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역시 소비자들도 제품을 살 때는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는 습관들. 사실 사람 이런 글들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그 글들을 꼼꼼히 보시고 나한테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일상 속의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환경 호르몬,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환경 호르몬 이슈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진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여러 가지 뭐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플라스틱은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배달시키면 플라스틱 용기에 많이 오잖아요. 대표적인 그 용기 소재로 폴리에틸렌, P2라고 하고요.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실제 어떤 걸 담아도 유해물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뭔가 유해물질이 나오진 않아요. 거기서 무조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거지, 일단 인체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플라스틱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불리는 PC라고 하는 이런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투명하고 단단한 그런 제품을 아주 널리 쓰였던 건데요.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뭐로 많이 만드냐면 BPA,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 BPA가 싸거든요. 다루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뜨거운 걸 담게 되면 반응하고 있지 않던 미반응 BPA가 빠져나오더라 이거죠. 결국 그걸 우리는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에서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실 게 아니라 반드시 소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PP인지 PE인지 PC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에 맞게끔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재가 뭐냐면 바로 PS,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인데요. 일회용 컵 뚜껑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먹을 때 하얀색, 그렇죠. 네. 보통 컵라면 용기는 종이에다가 내부 코팅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하얀색 그런 플라스틱 용기 있죠. 그게 대부분 다 폴리스타이렌, PS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PS는 또 어디로 쓰이냐면 PS에다가 발포, 간에 기체를 불어넣어서 구멍을 만들면 그게 바로 스티로폼입니다. 네, 그만큼 널리 쓰이는 게 PS라는 소재인데요. PS 같은 경우도 옛날 식약처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49종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뜨거운 걸 담아 본 거예요. 실험했더니 이런 미반응 스타이렌이 좀 빠져나오는 것이 일부 있더라 이겁니다. 네, 물론 그 양이 미량이니까 그렇게 위험한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 냈지만 아무튼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량이라 하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들이킨다면 나중에 그 독성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소재에는 뜨거운 걸 담는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PVC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랩으로도 많이 썼었어요. 업소용 랩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 짬뽕이나 우동같이 뜨거운 열기가 닿으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이제 빠져지는 게 진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슬슬 이제 안 쓰는 추세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여전히 우리가 비닐 봉다리라고 하죠. 비닐 봉투라고 하는데 그 비닐 봉투에 여전히 PVC는 많이 쓰입니다. 그것도 역시 뜨거운 걸 담게 되면 가끔 거기다가 뭐 뜨거운 떡볶이, 뜨거운 국물을 담아서 포장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시장 같은 거 가면 여전히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위험해요. 거기다가 뜨거운 떡볶이를 담게 되면 실제 거기서 그런 가수지 성분이 빠져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발암물질이고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엔 플라스틱에 대한 무조건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아니라 소재별로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불과 이제 엊그저께도 떡볶이랑 네. 그 어묵이랑 이거를 잔뜩 사 먹었었는데 네.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네. 왔었거든요. 네, 네. 뜨거운 어묵을. 네.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흰 봉투에 아마 투명한 약간 흰 거기다 아마 담아줬다면 아마 폴리에틸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 봉투에 아마 이중으로 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닿았다면 위험한 게 맞고요. 그 검은색 그 PVC에 닿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폴리스타이렌으로 컵라면 용기 만든다고 했는데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그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이렇게만 안 하신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뭐든지 이제 과유, 불급
인터뷰인 셈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소재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엄격한 규격을 가지고서 이제 유해 물질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거나 일상에서 이제 검출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들을 딱 나열한 다음에 만약 모든 회사에게 이제부터 이 물질은 절대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말로 저희는 산업이 끝이죠. 산업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인간은 정말 예전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편히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이런 제품들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 위험하다고 알려진 물질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정을 마련하는 거죠. 예, 규정과 규제를 통해서 사용을 하되 혹시 잔류하고 있거나 이런 물질들은 반드시 어느 이하로 존재하게끔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페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집이 있다면 페인트를 바르잖아요. 새집 증후군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페인트 바르고 나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해서 포르말데히드든 뭐 톨렌이든 벤진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해롭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을 아예 안 쓴다면 페인트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거 쓰지 말라고 말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위험성이 다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떡하죠? 사람들은 새집 들어가면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 다 베이크 아웃이라고 하죠. 다들 현명해지셔가지고 알아서 보일러 처음에 낮에 틀어놓고 밤에 또 환기 이런 식으로 한 달간 하셔가지고 냄새를 다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걸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회사에도 특정 양만 잔류하게끔 권고를 하고 규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제대로 알리는 거죠. 소비자들도 딱 그거에 맞게끔 사용법을 숙지하는 거죠. 숙지하게 된다면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일반인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지혜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딱 하나만 소비자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 반드시 유해성은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해성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혹시라도 어떤 경로로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됩니다. 본다는 건 이제 사용 설명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락스라고 생각해요. 락스는 사실은 안 쓴 데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 락스는 뭐라고 적혀냐면 아예 위험성을 명확히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 사용법도 또 아주 명확해요. 락스라고 하는 게 차염수산 나트륨인데요. 이게 분해되다 보면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체예요. 실제 옛날 전쟁 났을 때 이걸 독가스로 썼을 만큼 위험한 기체인데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유해성은 있지만 내가 그걸 맞지만 않으면 유해성은 떨어지는 거죠.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되고 최대한 희석해서 또 고무장갑까지 끼면 피부 독성조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락스를 하나의 예시로 제가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명확히 숙지하시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신다면 저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환경 우리가 어떤 물질을 소비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 버려지게 되겠죠. 버리면 그걸 어떻게 처분할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태우거나 묻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묻을 때가 점점 줄어들죠.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우게 되면 그걸 나름 필터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 유해 물질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길은요,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정부에서도 할 수는 없어요. 정부에서 소비를 줄이라는 말을 했다가는 산업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물건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환경 문제입니다. 생산할 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거든요. 물도 사용되고 엄청 뭐 가스가 사용되기도 하고 전기도 하고 전기라는 건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이거거든요. 석탄화력 발전소는 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화력 발전소는. 근데 아무튼 전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환경 오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건도 많이 생산하고 또 그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또 그걸 태우고 묻는 과정에 또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재활용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재활용률은 너무 낮고요. 대부분 태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과정 역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비를 정말 현명하게 하시는 것.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전기도 절약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되
에너지를 덜 쓰고 만드는 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부도 그런 회사는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순환이 돼야지만 지속 가능한 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정부, 기업, 국민들이 모두 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그런 소비 형태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각자 이제 나의 어떤 소비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떤 소감이 어떻습니까? 화학 물질을 잘 쓰는 방법을 오늘 배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더 많이 알아보고 제 건강을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꼬리꼬리를 무는 사이언스 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되게 좋았어요. 아, 네. 모쪼록 제가 이제 오늘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느끼고 저의 어떤 마음을 건드렸던 포인트들이 그분들께도 조금 똑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모쪼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상당수가 화학 성분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런 대처 방안까지도 잘 알고 현명하게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비를 한다면 그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꼭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막연한 케미포미아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모든 물질은 유해성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게 내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절대 몸에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들이 우려하기 전에 미리 관련 법들을 놓친 부분, 이런 사각지대 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가지고 관련된 법제 제도화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기업은 윤리적으로 그에 대한 법적 그런 규정을 잘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하게 된다면 저는 어느 누구 하나 다치는 거 없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낼 수 있는 답은 이 이상의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교수님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되게 흥미롭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주제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